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인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민정수석입니다. 특히 관심을 끈 건 민정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인 오 수석이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전북 남원 출신의 오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검 중수부 2과장과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 기용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임명을 결정한 겁니다.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신거리고 그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점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인선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을 거쳤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인사라는 게 여권 내 설명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 사례처럼 비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검찰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대통령실과 여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할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대국민 소통과 언론 대응을 담당할 홍보수석도 정해지면서 수석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우 수석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 수석을 여야를 초월한 소통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량급 중진 정치인을 야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에 배치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 선배인 우 수석이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선후배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이 직급과 상관없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보수석엔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1988년 언론사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 수석은 대선 기간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에 대해 언론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도 압축됐습니다. 현재 공석인 대통령목 2자리를 두고 검증이 진행 중인데 그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었던 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최종 후보군 3명을 압축했습니다. 특히 후보군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른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이해 충돌이냐면서 본인 사건을 맡았던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잘 이해를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추천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고,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정수석 산하의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직에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임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추가 논란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이상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 여권 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최대의 과제죠. 제가 인선 배경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검찰은 검찰이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 섭리를 가장 잘 아는 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권 내 일부 우려도 대통령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팔이 결국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검찰 출신이 할 수 있느냐는 우려 이미 다 확인했고 걱정할 거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검찰은 검찰이 가장 잘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사례를 들더라고요.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다가 실패했던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의 개혁 드라이브는 검찰 내부에 더 강한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이 당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비검찰 출신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작용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일부 우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상원 기자가 직접 취재를 좀 했죠.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대통령 어제 여권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특수통 검사 출신 민정수석 기용 배경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래도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었겠죠. 어제 만찬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과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만 가지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 일종의 완충제 역할까지 해줄 인물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검찰 출신 중에서도 뭐 인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광수 민정수석인가요? 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지만 검찰과 연이 깊은 이 대통령 측근이 강력하게 추천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스타일 역시 인선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도 일 처리를 조용히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예민한 사안을 최대한 조용히 다루기를 바라는 스타일인데 업무 스타일이 그런 면에서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정무수석으로는 사선의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뭐 선수도 좀 높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사선 중진이죠. 차관급인 정무수석 자리를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우수석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설명하면서 직급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함께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뭔가 기대하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우수석은 정치권에서 잔뼈가 매우 굵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 중진들과도 두루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역할에 특히 기대감이 크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대통령실 인선이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는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를 모두 발표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비서실 라인만큼은 인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재판 재개 여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범여권인 조국 혁신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기존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도에 김동하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잡힌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공판기일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요구입니다. 현직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은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중지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재판 중단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해달라며 이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송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일명 대통령 재판 중단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문제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가세했습니다.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야권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자 전과자 재활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제 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조각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자 공개 저격한 겁니다. 안 의원은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 기용은 여론 조작과 선동이 정권 운영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과거 정책 실패 책임자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2년 단위의 협상인데 1년 돼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그것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글쎄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집권 초 핵심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고수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대법원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겁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법을 우려하는 취지의 국회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30명까지 늘리는 게 핵심인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대법원 의견서에는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렸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론장 필요성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반대한 걸 뒷받침할 근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있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추진하려 했던 상고 허가제를 통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재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여권의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에 대비한 대법원의 대응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하게 될 내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기 위한 9월 전당대회를 못 박은 데 더해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내 개파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내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9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못 박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한 친윤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상조사를 예고한 겁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향후 당내 인사나 당직자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시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SNS에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진상규명 절차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당 중진 의원도 개혁안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또 한 번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늘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이비 보수 정당을 청산하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SNS 글을 통해 사이비 보수 정당은 청산돼야 하고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레밍 집단이라고 작심 비판한 홍 전 시장은 보수 진보 청년의 통합으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일각에선 당 쇄신을 넘어 보수 정계 개편에 운을 띄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시대는 보복과 독선의 암울한 시대, 대한민국은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 원로인 김무성 상임고문도 국민의힘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고문은 SNS 글을 통해 당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체질 개선과 세대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획기적인 당헌 당규 개정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당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되고. 김 고문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상향식 공천제도와 당권 대권 분리 등 당헌 당규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미국 LA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방위군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쏘자 무장한 군인들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맞대응합니다. 불붙은 차량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결박된 시민들은 격렬히 저항하다 연행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LA 도시의류시장 등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인타운에서 30km 떨어진 LA 남부 페러마운트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see you for what you are, a terrorist organization, ICE out of Paramount. 이 과정에서 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의 최루탄을 얼굴에 맞고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이민자 등 120여 명이 체포되면서 LA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렌 베스 LA 시장은 공포를 심는 단속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무법 상태엔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체포가 하루 3,000명에 이를 정도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과 관련된 대규모 체포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격화되면서 LA 현지에 머물고 있는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30여 년 전 이 LA 폭동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교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이민단속국 아이스 의원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자는 약 44명. 체포가 한인타운 인근에서 벌어지자 한인사회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LA에서 살아온 교민은 불법 체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외출할 때마다 영주권을 갖고 다녀야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보여주기 전에 다 무조건 체포하는데. 현재 단속 대상은 주로 남미 출신 이민자들이지만 미국 내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 단속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들도 어린데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많더라고요. 현지 시위가 점점 격화되면서 1992년 LA 폭동처럼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타납니다. 약탈한다든가 그런 대규모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LA 한인회는 성명을 내고 한인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심각하다며 연방정부의 독선적인 단속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남다른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일단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SNS 글을 지우면서 이 수습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머스크 지우기를 통한 이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격투기 UFC 경기장에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객들과 악수도 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축켜 세웁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트럼프와 나란히 앉아 관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감세 법안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정면 충돌 후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돌연 트럼프 비판 게시글들을 삭제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리스트에 트럼프가 연관이 돼 있다며 직접 작성한 글과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다른 사람의 글에 동의를 표시한 글 등 2건입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관계 개선 시도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머스크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민주당에 후원을 한다면 중대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도 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 의혹에 시달리는 머스크를 겨냥해 대단한 마약 중독자로 칭하며 머스크의 돌발 행동이 약물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도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와의 사업 취소를 검토하는 등 머스크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국민 평형이 바뀌는 걸까요? 요즘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보다 이 59제곱미터에서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부담을 느끼고 더 작은 평수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입니다. 방문객이 많이 찾는 건 가장 작은 59제곱미터입니다. 다른 데는 진짜 엄두 못할 것 같고 신혼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평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작은 다들 오고 생각하고 있고. 84제곱미터가 국민 평형으로 불리지만 서울에선 평균 분양가 10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치솟는 분양가에 더 작은 평형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전국 59제곱미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34대 1로 84제곱미터 아파트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설계도 선택에 한몫합니다. 최근 나오는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소형 평수지만 방이 3개, 통풍과 일조량이 좋도록 모두 일렬로 배치한 포베이 구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잘게 쪼개다 보니 거실도 아담하고 방도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지만 알뜰하게 분리된 공간 실용성에 1, 2인 가구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자녀분들 다 독립시킨 부부님들,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5구 타입 자체도 독립적인 세대로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길게 거주를 하세요. 하지만 59제곱미터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아 앞으로 공급 평형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동전이나 시계가 이 총알을 막아서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동전도 시계도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임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0일째로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지난달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고객센터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나의 구세주란 제목으로 사진도 한 장 첨부돼 있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것 같은데 스마트폰 좌측 상단이 큰 충격으로 파손돼 있습니다. 군인이라 밝힌 작성자는 포격 중 커다란 파편이 스마트폰에 맞았다. 화면을 뚫고 들어갔지만 튼튼한 티타늄에 막혀 몸까지 닿지 않았다며 이게 목숨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출시된 해당 제품은 기존 철제 프레임보다 강도가 높은 티타늄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장의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 보이는데 총알을 가까스로 막아낸 스마트폰 모습이 담겼습니다. 평소 소지품 중 가장 단단한 스마트폰이 행운의 방탄복 역할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는 뜻에서 해당 제품을 무상 수리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요즘 등산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먹는 김밥과 라면이 외국인들에게도 꿀맛이라고 합니다. 홍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후 등산객들 사이 외국인 관광객 무리가 눈에 띕니다. 무더운 날씨에 부채질을 하고 물을 들이키면서도 표정은 밝습니다. 서울 도심 속 명산을 즐기는 것으로 이른바 K 등산이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된 겁니다. The mountain views were so stunning with the exposed peaks. So beautiful. And very green too, everywhere. We just got some gimbap at the cafe and they got tea. 계절마다 경치가 다르고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올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Next to the city Yeah. and just a couple of minutes away. Taking just a conventional city bus to get to the mountain instead of a special bus in a station is amazing.
덩달아 바빠진 곳은 북한산과 북악산, 관악산 세 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 등산 관광센터입니다. 등산화 같은 장비를 빌려주고 샤워 시설도 제공합니다. We rented hiking boots and she rented a hiking bag. It was $5 a person. 실제 이곳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2.4배 늘었습니다. K 등산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자 안내 책자도 중국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K 등산이 색다른 경험과 편리함으로 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각종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런 폐현수막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곤 하는데 요즘엔 가방부터 우산, 앞치마 같은 생활 소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전 수거한 양만으로도 트럭 화물칸이 가득 찼습니다. 울산 시내는 아직 수거되지 못한 선거 현수막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폐현수막이 1,000톤 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 처리됩니다. 수거해온 현수막들의 나무봉을 빼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자르고 접고 재봉틀로 박음질한 뒤 문구까지 넣으면 종량제 봉투가 완성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0톤 정도 물량이 나왔고 저희들은 그 전량 재활용 센터로 보내가지고 마대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는 에코백이나 앞치마, 선풍기 덮개 같은 생활 소품으로 다시 쓰고 경남 사천은 우산 300개를 만들어 무료 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총선 거둬들인 폐현수막 1,200여 톤 중 재활용된 양은 30%에 불과합니다. 곰팡이가 많이 쓸었거나 또는 찢어졌거나 그런데 사진이 있는 거는 좀 전량 우리 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에 일회성 재활용을 넘어 현수막을 원료 자체로 해 새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중국의 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가스 운반 트럭과 화물차가 부딪혀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을 지나가던 수백 명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량을 버리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터널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자 터널 안에 있던 수백 명이 차를 버리고 혼비백산 뛰쳐나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쯤 중국 서부 쓰촨성의 터널에서 가스 운반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멈춰 서 있고 탑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중부 허난성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지상 46m,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 12명은 10분 가까이 거꾸로 매달린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양동이처럼 보이는 물체에 올라타 5층까지 올라갑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에 사는 72살 남성이 130만 원을 들여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제작 당시 특허까지 받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이어지자 랴오닝성 당국은 최근 이를 철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어린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이 대통령의 은사는 가난한 환경에도 명랑했던 학생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자인 이 대통령에게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이 대통령의 은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1975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학교 6학년 담임을 맡았던 박병기 선생님. 박 씨가 기억하는 이 대통령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던 학생입니다.
먼 곳에 등교를 하면서도 공부도 잘하고 또 똑똑했다, 총명했다. 못 살고 어렵고 이러면은 학교에 와서 좀 뭐 기도 죽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냥 꿋꿋하고 명랑하고 뭐 지할 잘하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던 시절 14km가 넘는 등하굣길에도 성적이 우수했다고 전합니다. 거기 있는 책을 웬만하면 거의 다 읽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뭐 그런 것을 그 위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좀 다잡지 않았겠냐. 친구들 사이 리더의 면모도 엿보였다고 회상합니다. 일요일 되면 아침에 동네 길 청소하고 꽃밥 만들고 같이 등교하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아주 리더격으로 잘 인솔에 들고 했으니까. 지난 2023년 단식 투쟁을 할 땐 직접 서울로 올라와 중단을 설득하며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제자를 향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어떻게든지 통합시키고 단합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무엇보다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어렵게 생활하셨고 지금 훌륭한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지금도 힘들고 공경에 처해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데 양옆에 누가 앉은 건가요? 네, 바로 김병기 서영교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했죠. 두 의원도 이 대통령과 나란히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만 따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모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죠.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평한 경쟁을 강조한 듯 딱 중앙에서 두 사람과 손을 맞잡는 구도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두 사람 모두 어제의 만남을 SNS에 남겼는데요. 함께 올린 사진만 묘하게 달랐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모습만 잘라서 올렸고요. 서영교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단둘이 찍은 사진만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원내 사령탑 경쟁이다 보니 대통령 마케팅 싸움도 치열해 보이네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버스에 탄 이유라. 김문수 전 후보가 이 버스에 타 있네요. 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버스를 타고 가는 영상과 사진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앞 사람들이 윤 어게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어요. 네, 마침 어제 김 전 후보가 지나간 서초역 앞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윤 어게인 집회가 있었거든요. 7일자 윤석열 어게인 서초 집회에 버스 타고 나타난 김문수 형님. 직접 오셔서 사기 팍팍 올려주고 가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서초동 집회에 직접 참석을 한 겁니까? 김 전 후보 측은 직접 집회에 참석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병문안을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 내린 뒤 버스로 환승하던 중에 시민들이 인사를 건네 화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고 단순 해프닝이라는 취지인데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또한 정치인의 숙명이겠죠. 네, 마지막 주제 한번 볼까요? 새 진보 인재와 정치 사기꾼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보입니다. 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의 제명을 촉구한 겁니다. 최혁진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무슨 수로라도 막아내고 난 뒤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진보를 쇄신할 또 한 명의 새 진보 인재를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똑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데 너무나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소득당 등 진보 진영 내 정당과 함께 비례정당 꾸렸었거든요.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직 사퇴하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간 의원이 2명이 있어서요. 이 2명의 비례의원직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 한 명이 기본소득당 쪽에서 추천한 최혁진 전 비서관입니다. 용 의원은 의원직으로 승계할 경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최 전 비서관이 그 신의를 저버렸다며 의원직을 승계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의원직 승계 받지 못하게 아예 제명해달라 뭐 이런 거군요. 네, 일단 국회의원직 승계를 코앞에 둔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에 남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역시 굳이 갈등 벌이는 판에 안 끼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혁진 본인이 제명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당이 제명을 논의할 필요가 있나라고 설명하더라고요. 1년 전에는 대한민국을 쇄신할 인재라며 함께할 것을 다짐하다가도 이제는 눈물 흘리며 국회의원직 승계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걸까요? 지금이 맞고 그때가 틀렸던 걸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에 전국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경기 양평은 34.3도까지 올랐고요. 서울 30.4도, 전북 정읍과 대구도 32도를 넘어서는 등 7월 하순만큼 더웠는데요. 이 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기준 30도로 이맘때보다 3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 기온 지역별로 보면 아침에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한낮엔 춘천 30도, 대전과 대구, 광주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구름이 적어서 낮 동안 강한 자외선이 고스란히 떨어지겠고요. 오존 농도도 치솟겠습니다. 모레부터 제주에는 긴 비가 예상되고요. 주 후반 남부지방에도 내리면서 불볕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